셋째 시간 시작합니다. 쟁점 3번. 등기 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때 과연 그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양수인이겠죠? 매수인, 양수인. 그 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였고, 자, 그러면 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이 부동산을 역시 병한테, 제3자한테 팔아버린 경우면,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듯이 완성부터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 제3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지는 않았고 완성해 나가던 중이었던 거죠. 완성 중.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다가 뭐 한 15년 흐른 거죠. 그죠? 15년. 자, 이렇게 15년 흘렀습니다. 15년 흘렀다. 자, 15년. 자, 갑소유일 때 15년이 흐르고 그러다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고, 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이제 이후에 5년이 더 흘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쨌든 20년은 채우셨기 때문에 시효가 드디어 완성된 거죠. 그럼 역시 을은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요. 이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완성 당시 소유자 병이었죠. 해서 이때 등기 청구권은 병 상대로 취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고, 해서 이런 경우는 병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양가로 1번에 시효 완성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이거는 지금 왼쪽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말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이 먼저입니까? 제3자 처분이 먼저입니까? 예? 자, 완성이 먼저, 제3자에게 처분이 먼저. 양괄호 1번은 처분이 먼저죠. 그죠? 처분이 먼저죠. 한글이다. 그죠? 한글. 자, 완성 전 제3자한테 처분. 그러니까 제3자한테 처분이 먼저 됐고, 제3자한테 자, 처분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완성시킨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처분, 뭡니까? 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양괄호 1번이고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후 제3자한테 처분이니까 뭐가 먼저 된 거죠? 완성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제3자한테 처분된 거죠? 요거죠. 요거.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 팔렸다. 그러면은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하고 대단히 비슷한 게 밑에 쪽에 관련 판례 1번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을 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거죠.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명의신탁을. 자, 여기서 명의신탁,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 자와 그리고 명의를 넘겨받는 자, 수탁자. 이렇게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때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부실법에 따라. 자, 근데 이 명의신탁도 종중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갑과 을이 부부라면, 배우자라면,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이 종배종에 해당됐을 때는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해요. 종배종은.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인데 종배종은 유효라고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면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죠? 명의신탁 유효일 때? 외부적 소유자 을입니다. 유효일 때. 근데 내부적인 소유자 갑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명의신탁 유효일 때는. 그죠? 내용과 달라요. 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병이란 사람이 그 부동산, 그 토지에 대해서 시효 완성시켰다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 청구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병이요. 이때 등기 청구권 상대방 누구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을이죠. 그죠? 을이죠. 왜냐면 병은 내부자예요, 외부자예요? 병은 외부자잖아요. 명의신탁의 외부자잖아요. 그럼 병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누가 소유자다? 예, 을이 외부적 소유자라는 거죠. 해서 병이 취득하게 되는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을이라는 겁니다. 을. 자, 근데 이후에 원래 유효였던 명의신탁이 해지됐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 끝내자 이제. 마무리하자. 그렇게 되면은 등기 명의를 다시 갑한테 되돌린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끝냈으니까.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내부 외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병이 취득한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하시는 거.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써놨잖아요. 을한테 행사하는 거라고. 그죠? 을 상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을이었는데. 그 이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외부를 따지지 않고 누가 소유자로 바뀌었으니까 갑으로. 갑한테 행사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논리 똑같아요. 완성할 당시의 소유자 갑 상대로 취득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자를 상대로 행사 못한다. 완성 당시 외부적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해서 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는데 명의신탁 해지돼서 내외부 따질 필요 없이 갑이 소유자다. 따라서 갑 상대로 행사 못한다. 논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종중명의 토지를 종원에게 신탁했고 수탁자에게 등기 경료돼 있는 이 상태에서 시효를 완성한 거죠. 누구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자, 취득시효로 인한 상대방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신 거죠. 이때 명의신탁이 해지된 거죠. 그래서 명의자가 지금 신탁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그 신탁자 상대로 해가지고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 아니, 신탁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건 갑이 병한테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요. 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나가라. 반대로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밑에 쪽에 관련 판례 3번입니다. 자, 3번에서 말하는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이런 판례예요. 자, 갑이 일단 최초 소유자였고요. 갑이 최초 소유자. 자, 그리고 목적물에 갑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가등기가 경료된 거예요.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물권 변동 된 거, 물권 변동 안 된 거. 안 된 거죠. 가등기 순위만 유지하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누구? 이러고 있던 상태에서 의리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의리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 누구 상대로 취득하는 거? 네, 갑 상대로 취득이죠. 왜냐하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니까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이었잖아요. 갑 상대로 취득하죠. 그럼 재빨리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자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등기 권리자 병이 본등기 청구한 거예요. 본등기 청구. 그럼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병이 소유자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논리 똑같습니다. 을이 시효를 완성했을 그 당시는 소유자 갑이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네, 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병 상대로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토지의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시효 완성자는 그 후 소유권 취득한 본등기 격려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본등기 격려자. 병 말하는 거죠. 그 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는 취득 시효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신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신다는 거. 네. 오른쪽 예외 보시면요. 2차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죠. 2차 취득 시효. 자, 2차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건 완성되고 나서 다시 완성된 걸 말하는 것이죠. 요 사례를 봤을 때 을이 20년을 채워서 시효를 완성시켰고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은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서 다시 완성된 거예요. 다시 완성이 되었다. 그럼 다시 20년을 채운 거죠. 그럼 다시 완성됐으니까 다시 뭐를 취득해요? 다시 등기 청구권 취득하죠. 부자네요, 부자. 2개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때 다시 취득하게 되는 이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병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병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거 2차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았을 때 다시 완성됐다면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반평생 점유한 거잖아요. 그죠? 40년 점유하신 거죠. 40년이요. 이때 만약에 그러면 을이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완성해 나가던 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완성 중 15년이 흘렀던 거죠. 그럼 과거에 한 번 완성했고 또 15년 흐른 거죠. 그럼 합이 몇 년 흘렀어요, 지금? 35년, 35년.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또 바뀐 거죠. 소유자 또 바뀌었죠. 또 정으로 또 소유자 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흐른 거죠. 그럼 이때 다시 완성함으로 인해서 을이 취득하게 되는 이 등기 청구권. 이거 누구 상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예, 정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정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행사할 수 있죠. 정상대로. 그죠? 행사할 수 있다.
자, 책 보세요. 자, 2차 취득 시효입니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에게 소유 명의가 변동된 시점, 그러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넘어간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완성. 이때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반평생 점유입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이제 쟁점 4번입니다. 양괄호 1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해서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효 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못한다. 20년 채운 이상. 자, 그리고 이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려달라고 못하죠. 비용 달라고. 소급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려가서 쟁점 5번. 원소유자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다. 팔았다는 거죠. 갑이 팔았다. 왜 판 거예요? 불리하니까. 땅 뺏기기 싫어서 판 거죠. 그죠? 팔아버리죠. 재빨리 팔아버리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의리시효를 완성시켰고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을 때, 갑 상대로 취득을 했을 때 갑이 이 사실을 알고 갑이 이 사실을 파악해서 땅 뺏기기 싫으니까 재빨리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팔고 넘겼다. 그럼 일단 이 병 같은 경우는 딱히 적극 가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병은 선악 불문입니다. 병은 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필요 없이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은요. 근데 갑은 다르다는 거죠. 갑이 만약에 완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셨으면, 아니 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알고 파셨으면 갑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책임져야 되죠? 불법행위 책임. 불법 행위 책임지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은 갑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인 것이지, 주의하실 점은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은 갑과 을 간에 뭔가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채권 채무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필요한데 그거 이행 안 했을 때가 채무 불이행인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안 했죠? 그냥 을이 20년 채운 겁니다. 따라서 을이 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배 청구, 손해배상 하거라. 불법을 원인으로 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하셔야 돼요? 네, 불법 요거 원인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갑이 전혀 몰랐으면, 완성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 이때 갑은 무슨 책임져야 돼요? 책임 없음. 이땐 책임 없죠. 내가 내 거 판 거니까. 그죠? 따라서 갑은 판사님 앞에서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러, 난 몰랐다 그러죠. 몰랐습니다, 판사님. 그럼 갑은 선의로 추정, 악의로 추정? 선의 추정이죠. 그럼 알았다는 걸 누가 입증? 을이 입증해야 돼요. 너 알고 있었잖아를 을이 입증. 그러니까 갑이 몰랐잖아라는 갑의 주장을 원천 봉쇄시키려면 완성되자마자 등기 청구권 바로 행사했어야 돼요. 시효 완성되자마자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으면 갑이 몰랐다고 주장 못하죠. 등기 이미 행사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입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책임집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점유자, 소유자 간의 어떤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해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불법을 구성한다. 불법행위 책임져요. 양과로 2번. 그러면 모르고 처분하면 어떻게 되냐? 모르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송하실 때 일단 불리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몰랐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몰랐다 그래야 돼요. 모른 척 하세요. 예, 근데 시험은 알고 치셔야 되죠. 그죠? 자, 340페이지요.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245조 2항에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등기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10년을 채워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 일단 갑이 소유자로 일단 등기가 돼 있던 거예요. 최초로. 네? 최초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러다가 서류를 을이 위조한 거예요. 관계 서류 갖다가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위조해가지고. 그럼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 못해요. 네, 취득 못합니다. 이 위조 등기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취득 못해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 네,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위조해서 한 거 이거 등기 무효예요. 무효. 자, 그리고 여기서 을이 이 위조한 걸 토대로 해서 이 등기를 그대로 요 기초로 해서 병한테 이렇게 넘기셨을 때 병한테 넘기셨을 때 이때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는 뜻.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등기는 공신력 없다 그랬죠. 해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는다 그랬습니다. 해서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 이 병 같은 경우는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해서 점유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자주점유죠.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평온하게 대놓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나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병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을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위조된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선의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충분히 확인까지 했으면 무과실이죠. 이런 상태에서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10년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병명의 등기는 무효였죠? 무효였어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10년 채웠으니까. 그렇다는 건 갑의 소유권은 상실이죠. 따라서 너는 10년간 주무셨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그 등기. 반드시 적법 유효 등기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등기가 무효라도요. 자, 그게 지금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1번에서 등기 적격성. 원칙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하면 적법 유효 등기 마친 자일 필요 없다고요.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음. 무효 등기라도 10년 채우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한 것이다.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에요. 또 안 되는 무효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중 보존 등기 중 뒤에 된 무효인 등기의 기초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부동산이 한 개예요. 부동산 한 개. 예? 여기 토지가 있어요. 한 필의 토지가. 그럼 당연히 등기부도 몇 개 이어야 돼요? 등기부 한 개, 한 개. 그죠? 등기부 한 개.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등기부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중복 보존 등기라 그래요. 부동산은 한 개인데 등기부가 두 개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등기부가 있고 또 있는 거죠. 등기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이 한 개인데 어떻게 등기부가 두 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예전에. 에? 지금은 등기부가 다 전산 처리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만 하더라도 전산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직접 썼거든요. 수기로 다 썼어요. 일일이.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중복 보존 등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A로 돼 있고 2번 등기부에는 B로 돼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우리 판례 입장은 시간적으로 먼저 된 등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선등기. 예, 시간적으로 먼저 된 등기부, 선등기가 유효고 선등기가 무효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 후등기가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이 후등기가 효력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야. 이런 걸 가리켜서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해요. 이중으로 경료된 보존 등기. 그러니까 이중 보존 등기에서는 후등기가 무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근데 여기서 이 무효에 해당되는 후등기부 있죠? 이거를 얘가 서류 위조해서 또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별에 별일이 다 있죠? 이거 위조해서 등기한 거죠 또. 참 대단한 친구네요. 자,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병한테 넘긴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병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몇 년 채우셨다는 거예요? 10년이요. 그래서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의 상식에서는 이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그 등기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라고 해도 요건 갖추면 이렇게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장했던 거죠. 비록 이 등기가 무효지만 나는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판사님이 안 돼.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2번 등기부 자체를 다 폐쇄시켜야 되니까. 야, 이거 등기부 자체가 다 폐쇄다, 폐쇄. 그러니까 무효도 무효 나름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중 보존 등기 중 후등기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무효도 무효 나름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 10년간 점유해야 되죠. 10년간. 근데 반드시 자기 명의로 10년 채울 필요만은 없는 거죠. 앞사람 것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자, 넷째 줄 중간에 보시면 앞사람의 등기 기간까지 아울러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 확인하세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이때 선의 무과실은요. 선의는 추정되죠. 그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그죠? 무과실 추정 안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점유를 시작하는 그때 그 시점에서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선의 무과실을 10년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합니다. 자, 뒷페이지요. 주의할 것은 점유자 선의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취득 시효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은
요약 지금 나왔을 때 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선점 습득 발견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부합원화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합은 물권 총론에서 다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 총론에 나오는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따로 또 하지 않고요. 자, 바로 마지막으로 가죠. 356페이지 공유로 갑니다. 356페이지 공유요. 이제 소유권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유. 네, 공유요. 자, 공유에서는 첫 번째 지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 지분을 이해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에 대한 이용관계. 요게 중요하죠. 여기서 출제됩니다. 공유물 이용관계에서. 딴 데 낼 데가 없어요. 출제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출제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이용관계.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별 두 개. 자,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 분할. 자, 공유는 먼저 지금 기본서 358페이지로 와보시면은 1번 개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62조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이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됐을 때 공유로 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소유, 여럿이서 소유. 여럿이서 소유라는 거죠. 이 공유라는 것이. 네, 여럿이서. 마음이 잘 안 맞죠. 사람이 모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공유에 공짜만 들어도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죠. 사람이 마음이 안 맞거든요. 토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자, 이렇게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한 필의 토지가 있으면 물건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토지가 몇 개인 거? 한 개. 토지가 한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한 개. 그러면은 물건이 한 개니까 소유권도 몇 개이어야 돼요? 한 개. 이런 걸 무슨 원칙이라 그래요? 일물 일권주의. 그죠?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 근데 이때 이거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갑하고 을하고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이 몇 개인 것이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개죠. 그죠? 그래도 한 개. 갑은 그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을도 그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지분이라는 개념이 소유권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50% 지분, 2분의 1. 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50%,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체에 퍼져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국한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갑의 지분도 퍼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을의 지분도 퍼져서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유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두 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원칙. 그죠? 일물일권을 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내가 내 지분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지분 양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갑의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자유롭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넘길게. 내가 팔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당권 설정 가능해요. 얘가 저당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경험하시면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예, 지분에도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을의 지분을 저당 잡는다는 거죠. 예? 을의 지분을 저당 잡는다. 예. 지분에 왜 저당이 가능하냐면 이게 저기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당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저당이. 그죠?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왜냐면 공시법에 이런 거 나와요. 지분에 대해서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거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분을 뭐 유치할 수 있냐? 야, 지분 유치할 수 있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응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아, 그건 된다고요. 왜 된다고? 지읒이요. 예, 지읒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처분한다는 것은 양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보 설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의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가진 저당권의 효력은 어딘가로 국한돼 있습니까? 퍼져 있습니까? 퍼져 있겠죠. 즉 분산효라는 거예요. 분산효. 왜냐하면 을의 지분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효력도 다 퍼져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분산효. 주의하실 점은 최초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토지가 분할됐고 여기가 갑소유, 여기가 을소유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은 분산효다. 최초 지분을 저당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내려가서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지분의 의미부터 확인합니다.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어느 공유자 1인의 지분은 전부에 분포하는 것이다. 퍼져서 존재합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3번입니다. 지분의 비율. 당연히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비율이 결정되는데, 자, 오른쪽에 지분 비율 등기해야 됩니다. 네, 등기부 확인해 보시면은 지분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2분의 1, 3분의 1, 뭐 5천분의 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분이. 등기 안에서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균등 추정이에요. 균등 추정. 예, 균등 추정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2번이요. 파란색 2번.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분도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처분은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분을 포기할 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포기는 뭐기 때문에? 법률행위. 포기는 법률행위. 맞습니까? 포기 법률행위. 그죠? 이 세 가지 묶어서 처분이라 그래요.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유효다. 유효. 한편 지분의 지상권 전세권은 안 된다 그러죠. 지분의 용익 물권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네. 자, 뒤로 가세요. 자, 360페이지 와보시면 네모 3번에서 공유물 이용관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3조부터 보죠.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64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지분 처분이 아니라 뭐를 처분하신다는 거죠? 공유물 처분하신다는 거죠.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것은 공유 토지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토지 팔 거야. 야, 토지 팔 거면 이거 팔 거면 전원의 동의를 해야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265조입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죠. 지분 과반수. 이거 왜 과반수라 그랬어요? 관리 행위니까. 그죠? 관리 행위니까 과반수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자, 공유물 이용 관계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 책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용 수익. 자, 사용 수익 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배분할 때, 수익 배분할 때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샀다가 땅을 공유로 샀다가 나중에 그 땅이 팔려서 이제 그 뭐 전매 차익이라든가 시세 차익이 있을 때 수익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배분하셔야 돼요? 지분에 따라서. 지분이 많은 사람은 수익도 많이 가져가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분이나 변경행위. 이거는 공유물에 대한 처분이나 변경이지 않습니까? 무슨 동의 필요하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 전원 동의 필요하다. 그죠? 예. 잘 보시면은 여기 지읒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지읒이. 전원 동의.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존행위.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죠.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관리 행위도 있습니다. 관리 행위. 관리 행위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예, 지분 과반수요. 공유자 수의 과반수 아닙니다. 지분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게 이제 공유물의 이용 관계라는 거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외우세요. 자, 265조에서 둘째 줄에 나옵니다.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판례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용 수익은 전부 다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 돈, 수익 배분하는 거. 그리고 이 처분 같은 경우는 공유물 자체를 갖다 파는 거, 매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지분을 파는 게 아니죠. 공유물 파는 거. 자, 뿐만 아니라 공유 대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건물 신축하는 거. 건물 지을게. 이것도 처분 변경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시는 거. 예,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면은 전원의 동의를 받고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존행위는 뭐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거.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 지키는 행위들, 이런 것들 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 행위는 시험에 나왔다 하면 임대차가 나오죠. 임대차 계약을 갖다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미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끝내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맥락들은 전부 다 관리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례들을 한 개씩 살펴볼 것이에요. 시간이 좀 애매하므로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